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의 치킨 게임으로 무산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강 개발에서부터 재정 예산 편성까지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9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의 도심 외곽, 대규모 택지 공급 방식을 도심, 중소규모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줄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가 후 분양, 의무 착공 기간을 늘려 부동산 과잉 공급 조절에 포석이 될 정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레슬링 외교를 성공적으로 치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노키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레슬링 대회를 계기로 북일 간의 외교 관계가 개선될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부상을 딛고 14승을 거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7회까지 1실점을 하는 완벽한 제구력으로 상대팀 감독의 찬사를 듣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최형욱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이 정기국회 소식입니다. 여야 간 충돌로 인해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최형욱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는 파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개회식 참석엔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후 본회의 일정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3자 협의체 주장을 꺼내며 대치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오는 3일로 일정을 늦췄습니다. 야당에 대한 압박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 의장은 1일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 오는 3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당초 권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안 등 4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안은 여야 합의안이 없는 상태여서 상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개월째 공석인 국회 사무총장직과 송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정 의장의 직권 상정 발언은 야당 압박용이란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새누리당조차 단독 표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고 정 의장 스스로도 취임 일성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직권 상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이 발효된 이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이후 본회의만 열리게 되면 일괄 퇴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데요.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최 기자, 먼저 이 새누리당 의견부터 알려주시죠.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일하는 정기국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그동안 쌓인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졌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전국은 경색이라며 그래도 국민의 살림살이는 살펴야 하니 각 상임위 중심으로 일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회는 정말 할 일이 많다. 밤잠 자지 않는 국회가 돼서 국민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의 의사일정 조율이 있을 것이라며 이제 야당도 정기국회만큼은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앞둔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교훈을 잘 잡아낸 법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를 믿고 정기국회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원칙을 갖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국회 파행이 빨리 끝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칙을 갖고 여당 대표 설득에 나서면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정상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예전에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다며 요즘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말 들으면 반박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라며 법안 심의 의결, 예산 심의 의결하는 것과 최소한의 국회의원이 받은 세비의 세비값,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은 국회가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후 의사일정에 대한 당론을 모읍니다. 김 대표는 서울광장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의 면담을 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이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3차 면담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나섭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 민생 법안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은 어떤가요?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교착 국면에서 정기국회 개회날을 맞이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책임감 있는 국회 운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158석의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도 정기국회 문제도 새누리당은 나에게 단 한 차례도 요청한 바 없다며 야당의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만 있다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뒤에 서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 오후 유가족 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힘들지만 세월호 특별법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반정부 운동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추석 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빚어질 전국 파행과 국민 실망의 노도는 정치권 전체를 삼킬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3차 면담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늘 성과를 내지 못하면 4, 5차 혐의를 계속하겠다고. 자,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네. 시작할게요. 지금 빠른가요? 네, 조금 빨라요. 알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3차 면담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늘 성과를 내지 못하면 4, 5차 혐의를 계속하겠다고 김빼기를 하고 있다며 이 말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의견이 일치하면 야당은 표결만 참여하면 된다는 막말까지 하고 민심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세월호를 지워버리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새누리당은 오만 불손, 모렴치에 극치다며 야당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기국회의 그 첫 단추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오늘 유가족과의 3차 면담에서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월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송인 김재동 씨가 세월호 농성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최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방송인 김재동 씨가 29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노숙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얘기 좀 오래 하다 갑시다.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하니까요. 라고 너스레를 떨던 김 씨는 1시간 20분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고로 아들을 잃으신 아버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지금 아들이 간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픈 가슴 여기를 톡톡 치면 아직도 거기서 개가 나올 것 같다고 그 마음이실 거니까 제가 뭐 달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네. 그 특별법과 진상규명은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 이야기죠.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밝혀내는 것은 그것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그건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또 좌나 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늘 이렇게 마음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위한 마음이 함께 공존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늘 마음을 보태드리는 일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면에 나설 만큼 크게 인기가 있지도 않고요. 대신 네, 뒤에서 끝까지 길게 오래 함께 가겠습니다. 저기 계신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처럼 또 목사님들처럼 스님들처럼 길게 그렇게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뭐 저한테 꽤 많이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상황도 물어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봐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대통령에게 진짜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파출소 옆에서 얘기하려니까 약간 무섭긴 한데 질문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평양도 아니고 대서양도 아니고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바다에서 저렇게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갔으면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러면 미국 대통령에게 물을까? 영국 총리한테 물을까? 프랑스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럼 북한의 김정은한테 물어볼까? 그런 게 진짜 정복 아닙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여쭤보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합니다. 그럼 대통령 반대편에 서는 것이냐? 아니다. 왜 아니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특별법 제정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드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법 제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네, 그런 겁니다. 양친 부모를 잃은 사람을 이르는 단어도 있고, 남편 잃은 사람을 이르는 단어도 있고, 부인을 잃은 사람을 이르는 단어들은 있지만 자식 먼저 앞세운 사람을 일컫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말조차 생겨나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절한 심정을 다 이해받고 위로받고 다 이해받으시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은 제가 다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안다고 얘기하면 저도 거짓말이니까. 새끼 송아지를 먼저 팔면 어미소나 아빠소가 밤새도록 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막 끊어질 듯이 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기억에는 새끼소를 팔았던 우리 삼촌 또 우리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담배 하나 피워 물고 더 정성껏 소죽을 끓였고, 영문도 몰랐지만 동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그 소 앞에 가서 지푸라기 들고 뭐 먹이려고 했고, 왠지 모를 죄책감을 함께 느꼈고, 그 소 눈 오래 바라보면서 늘 그 소 어루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웃도 어떤 사람도 저 소새끼 왜 우냐라고 얘기하는 이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소에게도, 짐승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소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슬픔이 멈추는 날까지, 그때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해라 라는 얘기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확신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씨는 닷새 동안 자신을 포함해 10명이 수작업으로 만든 스티커 200장을 유가족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께서도 잘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님이 본인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도록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사람이라면 응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독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일 조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계기로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과 서울시의 국비 확보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의 합의에 따라 기재부와 서울시는 주형환 1차관과 정효성 행정 1부 시장 또는 이건기 행정 2부 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한강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화 등에 대한 세부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한강 종합개발계획은 한강을 프랑스 센강, 영국의 템스강처럼 관광 코스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우선 한강의 생태거점 복원, 한강숲 조성, 자연 하안 복원 등이 추진됩니다.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한강 전시장과 공연장 등에 대한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유휴시설인 한강 하중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9월 개장되는 세빛둥둥섬은 국제회의시설로 활용되고 노들섬은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는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소형 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과 함께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됩니다.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 범위도 음식업을 벗어나 쇼핑과 문화시설로 확대됩니다. 둔치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규제가 풀리고 관광 휴식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별도로 수립 중인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성과 공연, 전시시설, 관광시설 등의 건축 유도, 연계 교통수단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문체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남산에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협의도 진행합니다. 기재부는 사업비와 운영비는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 대체 부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한강 주변 지역의 대대적인 종합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또 다른 사업 계획도 밝혔죠. 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11월에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면 이 지역은 5개 광고물 표시 방법 제한이 완화되고 호텔업자는 공개 공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광 특구 내 공개 공지에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한전 부지를 활용한 개발 계획과 연계해 한류 중심화도 추진합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학교 주변에 관광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하철 사업 예산의 국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박 시장은 이날 시민 안심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하철 등 안전투자와 관련해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고 이에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의 내진 보강을 위해 3,2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00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9호선 전 구간을 개통하기 전 전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내년에 255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이 중 102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호선에서 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명목으로도 내년에 649억 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유기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국 11을 절반씩 투입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 부족 예산 386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한강과 무역센터 일대 개발, 또 거기에다 지하철 사업까지 대대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합의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 재정 지원 문제에서는 이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지방 재정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과 자체 재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분담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재정 지출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서울시 측과 기획재정부 사이의 의견 조율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식입니다. 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고 합니다. 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신규 분양 시장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 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에 20년에서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은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 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 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15%인 주거 환경의 비중을 4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 면적 기준으로 폐지되며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 군, 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완화됩니다. 종전의 연 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이하에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12% 이하를 짓도록 했습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 대폭 간소화됩니다. 네, 또한 이 민영주택 가점제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불리한 감점제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죠.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점에서 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2가지로 줄어듭니다.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 촉진법은 폐지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입니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됩니다. 속칭 깡통 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내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50%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등 세제 금융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 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월에서 10월 중 입법 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724 부동산 대책 이후 좀 더 세밀해진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북한에서 국제 프로 레슬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안토니오 이노키 참여원까지 불러 대회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 평양은 국제 프로레슬링 대회로 연일 들썩였습니다. 이종 격투기 선수 밥셉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등장하고 선수들과 기싸움을 합니다. 선수들끼리 거대한 몸을 맞부딪히자 관객들은 눈을 못 뗍니다. 익살스러운 모습에는 웃음도 터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온 선수 21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첫날에만 관중 1만 명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국제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린 것은 1995년 이후 20년 만인데요. 이 때문에 대회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작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공동 주최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은 개막식에 참석해 북한과 일본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노키 의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따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노키 의원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해달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스포츠 교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남은 이노키 의원에게 북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노키 의원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레슬링 대회가 시사하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노키 의원은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숱한 화제를 뿌리고 일본 프로레슬링에 붐을 주도했던 이노키는 38년이 지난 지금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가나 민족 간 평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스포츠 외교를 주도하는 참의원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우리에겐 기밀과 함께 역도산의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국회에선 1994년 이래 무려 30여 차례나 방북을 이어온 최고 북한통으로 꼽힙니다. 우익 등은 북한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친북 인사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는 이번 대회에 북한 측의 의견을 북한이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한다. 자신의 나라가 경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젊은 리더가 허락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1994년부터 30회 안팎으로 방북을 했는데 북한과 교류에 나서게 된 계기나 이유를 역도산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고 하며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에너지 사정이 심각하기에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진 선수가 부상을 딛고 복귀 전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 기자, 상대편 감독도 극찬할 정도였다고요?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시즌 14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빼어난 제구를 바탕으로 수싸움에서 타자를 압도했고 결정적인 순간 커브가 빛을 발했습니다. 류현진은 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패코파크에서 열린 2014 시즌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에 7이닝 4피안타, 무사 4구, 7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6대1로 앞선 8회 초 무사 1, 2루의 자신의 타석에서 안드레 이디어와 교체된 류현진은 팀이 7대1로 이기면서 시즌 14승째를 챙겼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28에서 3.18로 떨어졌는데요. 류현진은 부상 복귀전에서 건재를 알렸습니다. 투구수 84개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57개였습니다. 24명 가운데 17명의 타자에게 초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고 시속 95마일 직구를 앞세워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결정구로 71마일에서 76마일을 오간 커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류현진은 경기가 끝나고 샌디에이고 타자들을 많이 분석했다. 높은 공으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낮은 변화구로 승부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타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공을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었던 것은 특유의 제구력이 여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삼진 장면을 보면 제구와 커브의 절묘한 조합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날 류현진이 기록한 7탈삼진 가운데 5개가 커브로 낚은 삼진이었습니다. 류현진 14승 달성 소식에 류현진 14승 달성 정말 축하드려요. 류현진 14승 달성, 부상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네요. 류현진 14승 달성, 후반기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등의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류현진 선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15승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 LA 다저스 류현진 14승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류현진, 커쇼, 그레인키의 승수 및 방어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괴물 좌완 류현진이 부상을 털어내고 완벽한 복귀전을 치르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 투수로 인정받는 15승 2점대 평균 자책점 달성까지도 가시권에 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주춤하는 듯했던 흐름을 다시 복귀전에서 이어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새롭게 구사하는 고속 슬라이더를 앞세워 후반기 승승장구했던 류현진은 지난달 초순까지 4연승을 달리며 시즌 13승을 쌓은 고공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하던 기세는 8월 14일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엉덩이 근육을 다치면서 그 기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18일이라는 시간을 재활로 흘려보내면서 9월을 맞은 탓에 다승왕 경쟁에서는 한 발 멀어졌기도 했는데요. 비록 아쉬움이 남지만 류현진에게 아직도 도전해볼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슈퍼루키에서 에이스급 투수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데요. 15승과 2점대 평균 자책점의 성적이 에이스급 투수의 조건입니다. 1승만 더 추가해 15승을 달성한다면 자신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성장해 다저스 마운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에이스로 발돋움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평균 자책점을 더 끌어내려 지난해 자신이 기록한 3.0보다 좋은 2점대로 시즌을 마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기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저스의 잔여 경기를 고려한다면 류현진은 앞으로 4경기 내외의 등판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꾸준히 6이닝에서 7이닝을 1실점 혹은 2실점 정도로 막아내야 2점대로 평균 자책점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류현진이 복귀전에서 보여준 호투를 떠올린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날 류현진은 최고 시속 153km의 직구와 예리한 커브, 슬라이더를 앞세워 샌디에이고 타선을 철저히 봉쇄했고 2회에서 5회까지를 연달아 3자 범퇴를 처리하고 14명의 타자에게 연달아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등 류현진 선수는 이번 경기 직전까지 3.28이었던 평균 자책점을 3.18까지 끌어내리며 상승세를 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즌이야말로 이 박찬호 선수의 시즌 최다승 기록인 18승을 넘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14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류현진이 과연 올 시즌 얼마나 더 많은 승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것인데요. 이에 따라 박찬호의 기록도 넘볼 수가 있게 됩니다. 류현진은 부상이 재발하지만 않는다면 올 시즌 남은 기간 최대 5차례 더 선발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30경기 선발 등판에 14승을 올린 뒤 올 시즌에는 2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4경기 만에 14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 성적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행운까지 따라준다면 박찬호가 지난 2000년 역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18승을 거두며 세웠던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다승 기록을 넘어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저스의 현재 선발 로테이션에 따르면 류현진은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전, 1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23일 샌프란시스코전, 29일 콜로라도전에서 등판할 예정입니다. 네, 자타공인 포스트 박찬호라 불리는 이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 무산에서부터 북일 외교 그리고 스포츠까지 다양한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